만약 내가 30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때도 아들 내외는 나를 이렇게 대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태도가 바뀔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는 정말 확인해 봐야겠다고.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그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공식 문서.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늘 행복 가득하세요. 새벽 5시, 나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72살이 되도록 몸이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니 참 신기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오늘도 일어나야죠. 리어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낡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쳐다보겠지.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모른 척합니다. 내가 왜 불쌍해요? 내 두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데 말이에요. 해진 외투를 입고 문을 나서면서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옆집 벽에 붙은 재개발 예정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골목을 나서면서 동네 아줌마들과 마주쳤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또 나가시네. 참 부지런하셔.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 같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해야 하다니 하는 동정의 눈빛이었거든요.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밝게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와서 체면 차릴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 생각이 나면 더욱 그랬어요. 몇 년 전 며느리 선영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어머니, 냄새나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고요. 그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도 자존심이 상했고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48살이나 된 아들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행히 시골에 있는 딸 정희는 달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줍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용돈이라도 보낼게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하지만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대답해 줍니다. 딸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큰 길로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험인 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험 말이에요.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돈으로만 보는지 말입니다. 손에 쥔 1,000원짜리 몇 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작은 돈이 내 하루를 책임지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아요. 때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오늘도 힘내자, 말순아. 혼잣말을 하며 리어카를 더 꽉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굵어진 손마디가 아프지만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거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폐지 줍기를 마쳤습니다. 리어카가 가득 찰 만큼 수확이 좋았거든요. 종이박스와 신문지, 그리고 작은 고철 몇 개까지 모았어요. 이 정도면 오늘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러 고철값을 받으려고 했는데
슈퍼 사장 김 씨가 신기한 얘기를 꺼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재개발 보상금이 최소 20억이라던데요? 그 집 주인이 아줌마잖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드디어 소문이 돌기 시작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아이고, 내가 뭘. 그런 돈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심한 척 웃어넘겼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아니,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분명히 아줌마 이름으로 나와 있던데요. 구청에서 나온 서류도 있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땅이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있나? 나는 잘 모르겠네. 그냥 월세 내고 사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김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재개발 때문에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혹시 모르니까요. 슈퍼를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낡은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시에서 온 공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예정 통지서 마이너스 박말순 귀하 보상 예정 금액 30억 원. 종이가 바스러질 만큼 여러 번 들여다본 서류였죠. 30억?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을 수 있고,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겠죠.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정희에게도 농사 도움이 될 만큼 보내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초라한 나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수와 선영이는 몇 년째 나를 외면하고 있어요.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내게 30억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때도 똑같이 대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효자가 되어서 찾아올까요? 정의는 어떨까요?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지으며 사는 딸이니까 이런 큰 돈을 알면 분명 놀랄 거예요. 하지만 정의는 다를 것 같아요. 돈이 있든 없든 항상 나를 걱정해 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봐야겠어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집 보상 금액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이네 집이 그렇게 비싸다면서? 아무래도 위치가 좋긴 하지. 골목 끝이지만 대로변이랑 가깝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알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런 대화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도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소문이 아들 귀에도 들어갈 텐데 민수는 어떻게 나올까 하고 말이에요. 동네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아줌마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할머니 집이 30억이래? 진짜? 맞다니까. 내 친구가 부동산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할머니는 모르는 것 같던데. 매일 폐지 주우러 다니시잖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르나 봐. 아들은 몇 년째 안 나타나고 딸은 시골에 있고 곧 알겠지 뭐. 그런 큰 돈을 언제까지 숨기겠어.
그날 저녁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몸은 어떠세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다. 너는 농사일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혹시 몸이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병원비라도 보낼게요. 정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달라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나를 걱정해 주니까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동정 어린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섰는데 골목 입구에서 이웃집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대화를 뚝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네, 그럼요. 밝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분명 내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아예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했어요. 말순이 씨, 재개발 얘기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대박 난다면서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점심때쯤 동네 쌀집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할머니,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리어카를 세우고 다가갔어요. 할머니, 혹시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면 저희 가게에서 쌀 좀 사주세요. 단골 할인해드릴게요. 농담조로 말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소문일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지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민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을 때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왜? 나는 놀라서 말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짜 안부가 궁금해서 건 전화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응,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는 어떻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동네에서 무슨 얘기 있다던데요? 역시 그 얘기구나 싶었어요. 무슨 얘기? 재개발 보상금 얘기요. 엄마 집이 얼마나 받는다는. 민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거 나도 잘 모르겠더라.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데 내가 뭘 알겠니? 모른 척 해봤어요.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정말 그런 돈이 나온다면 민수는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요. 몇 년 동안 오지 말라고 하던 아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복잡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 와라. 아니요, 저희가 가면 집이 좁으실 테고 엄마가 나오시면 안 될까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여전히 우리 집에는 오기 싫어하는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만나겠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본다는 생각에 괜히 떨렸어요.
옷도 그나마 깨끗한 걸로 입고 머리도 정리해서 나왔거든요. 민수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양복은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왔구나. 많이 말랐네.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자세히 봤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어요. 몇 년 만에 만나는 모자 사이가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대리운전 일이 쉽지 않거든요. 민수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겠다.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그런데 엄마, 재개발 얘기 정말 들으셨죠? 응,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하더라.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정말 그런 보상금이 나온다면?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저희도 많이 힘들거든요.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집 대출이자도 있고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연락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니?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소문일 거야. 민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나 해서 그 표정을 보니 정말 돈 때문에 연락한 게 확실했어요. 몇 년 동안 엄마 안부도 묻지 않던 아들이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아이들은 잘 크고 화제를 돌려봤어요. 네, 애들은 잘 커요. 큰애는 고3이고 작은애는 중1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큰애 입시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나? 손자들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몇 년 동안 못 본 사이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다니. 선영이는 어떻고? 며느리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아, 선영이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요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생활비 보태려고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거든요. 대리운전 일도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까지 일을 나가다니. 집 대출도 있나? 네, 아직 10년 넘게 남았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애들 용돈도 늘고 정말 숨이 막혀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혹시 나중에 그런 얘기 확실해지면 꼭 연락 주세요. 알겠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만 나를 찾는 건지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민수가 또 말했어요. 엄마, 혹시 몰라도 그런 서류 같은 거 받으시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둘까요? 하지만 궁금한 게 더 컸어요. 정말로 내게 돈이 있다는 걸 안다면 아들 가족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일주일 뒤 나는 용기를 내서 민수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만나서 아들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사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오래된 곳이었어요. 20년도 넘은 아파트 같았는데 외벽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주차장에는 오래된 차들이 대부분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삐걱거렸어요.
12층까지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가족과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요. 그동안 손자들이 얼마나 자랐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선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선영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안녕, 선영아. 오랜만이다. 나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어요. 선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집이 좀 어수선해요. 선영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썩 반가운 기색은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예전보다 가구가 많이 낡아 보였어요. 소파도 구석이 해져 있고 벽지도 곳곳이 뜯어져 있었거든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선영이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억지로 하는 대접 같았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때 안에서 민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손자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애들은 지금 학원 갔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선영이가 차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다. 너희는 어떻고? 대답했지만 선영이의 관심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저희는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선영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동네에서 재개발 얘기 들었어요.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던데요? 역시 그 얘기구나 싶었어요. 아, 그거 나도 잘 모르겠더라. 정말 모르세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구청에서 연락 온 것도 없고요.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네. 모른 척하면서 아들 가족의 반응을 살폈어요. 선영이와 민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그런 서류 받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래, 고맙다.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몇 년 동안 안부도 묻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대화가 자꾸 돈 얘기로 흘렀어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런 얘기들만 나왔거든요.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럼 나 이제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죠? 선영이가 말했지만 그리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응, 애들도 안 들어왔고.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까지 배웅 나온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정말 그런 일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형식적이고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30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나를 대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태도가 바뀔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는 정말 확인해 봐야겠다고.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그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공식 문서.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민수 집을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마음이 계속 무겁기만 했어요. 아들 가족을 만나봤지만 뭔가 허전했거든요.
진짜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소문은 계속 돌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오후쯤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했어요. 어지러우면서 식은땀이 났거든요.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특히 심했습니다. 괜찮겠지. 혼잣말을 하며 물을 마셨지만 어지럼증은 계속됐어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몸이니까 이 정도는 버텨야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간단히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얘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어지럼증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며 세수를 했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힘이 들었어요. 몇 걸음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리어카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 수거함에 도착해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대로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리어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리어카를 끌고 걷다가 자꾸 멈춰서야 했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버텼어요. 이 일을 안 하면 하루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 수거함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중심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어디선가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의식이 흐려져서 누가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천천히 정신이 들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병원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정희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정희야, 너 왜 여기 있니?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연락받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연락? 누가 연락했니? 나는 의아했어요. 동네 분이 연락해 주셨어요. 엄마가 길에서 쓰러져서 119에 신고했는데 엄마 지갑에서 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희가 설명해 줬어요. 아, 그랬구나 싶었어요. 예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희 연락처를 적어서 지갑에 넣어뒀었거든요.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오느라 고생했겠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말했어요. 엄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예요? 정희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영양 부족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혈압도 높고 빈혈도 있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허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그런 일 하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몸이 이렇게 됐는데 계속 폐지 주우러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뭘 먹고 살아?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을 안 하면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농사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엄마 생활비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희의 말을 들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딸도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데 엄마까지 책임져야 한다니. 정희야,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나는 괜히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했어요. 엄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정희는 답답한 듯 말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민수가 생각났어요. 아들은 내가 아픈 줄도 모를 거예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내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희야,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오빠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가 의아해했어요. 괜히 걱정만 끼치고 어차피 바쁠 텐데. 사실은 다른 이유였어요. 민수가 진짜 나를 걱정해서 올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자식인데. 정희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다. 너만 알고 있어. 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정희는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나를 돌봐줬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약도 챙겨주고 정말 효녀였어요. 시골 농사일이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마, 이제 정말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정희가 퇴원하는 날 당부했어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다. 나 때문에 고생했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가 며칠 동안 나를 돌봐주고 시골로 돌아간 후 집이 더욱 적적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기고 있어야 할까요? 몸이 조금 나아지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니 폐지 줍는 일은 당분간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집 안정리는 할 수 있었거든요. 정희가 급하게 가면서 내 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었어요. 병원 갈 때 서둘러 챙기느라 여기저기 어수선했거든요.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고 약통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옷들도 급하게 벗어놓은 채로 의자에 걸려 있었고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침대 정리부터 했어요. 베개를 털고 이불을 개어서 넣었죠. 그 다음에는 흩어진 약들을 모아서 상자에 정리했어요. 의사가 준 약 설명서도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이 있던 서류들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는 가지런히 정리해뒀는데 정희가 뭔가를 찾으면서 건드린 것 같았어요. 서류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 재개발 보상금 지급 계약서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접혀 있고 평소에 가지런히 정리해뒀던 다른 서류들과 섞여 있었어요. 혹시 정희가 봤을까? 그 순간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이 봤다면 분명 뭔가 말했을 텐데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못 본 것 같았어요. 아니면 봤어도 뭔지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서류를 다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30억이라는 돈,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에게는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평소처럼 정희한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평상시 같으면 밝게 말하는 정희인데 오늘은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약도 잘 먹고 있고 나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너는 농사일 잘하고 있고? 네, 잘하고 있어요. 정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 방 정리하면서 혹시 뭔가 놓친 건 없을까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역시 뭔가 봤구나 싶었어요. 정희가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뭘 놓쳤다는 거야? 일부러 모른 척 해봤어요. 그게 서랍에서 서류들이 좀 어수선하게 있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제가 급하게 정리하면서 혹시 중요한 서류를 잘못 건드린 건 아닌지 확실히 봤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정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걸 보니 아직 확신이 없거나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별거 없어. 그냥 오래된 서류들이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 그런 것들. 아, 그렇구나. 정의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정의의 목소리에서 완전히 안심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의야, 너 뭔가 이상한 거 봤니? 나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서류가 많길래. 정의가 얼버무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확신했어요. 정의가 분명 그 서류를 봤을 거예요. 30억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바로 묻지 않는 걸 보니 정의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정의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내일 올라갈게요. 엄마 상태도 확인하고 싶고 할 얘기도 있어요. 할 얘기가 있다는 말에 긴장됐어요. 분명 그 서류 얘기일 거였거든요. 정희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와서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가 큰 봉지를 들고 도착했어요. 시골에서 기른 채소들과 쌀을 가져왔더라고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중해 보였어요. 엄마, 몸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있고요? 정희가 먼저 내 건강을 챙겨줬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이것들은 뭐야? 나는 정희가 가져온 것들을 보며 말했어요. 시골에서 키운 거예요. 엄마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정희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 배추는 농약 안 쳤고 무도 아주 달아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정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에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번에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시 그 얘기구나 싶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을 정희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했어요. 무슨 서류? 나는 모른 척 했어요. 정희가 정확히 뭘 받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재개발 보상금 30억?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제 숨길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정희가 직접 그 숫자까지 말하는 걸 보니 확실히 봤구나 싶었거든요. 정희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거든요. 엄마, 그럼 정말 30억이 있으신 거예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부터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3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가 당황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나는 서랍에서 그 서류를 꺼내 정희에게 보여줬어요. 공식 도장이 찍힌 재개발 보상금 지급 계약서였죠. 이 돈으로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 시험이요? 정희가 의아해했어요. 응. 돈이 있다는 걸 모를 때와 안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내 자식들이 말이야.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오빠한테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말 안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동네 소문이 더 커지고 있거든. 엄마.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합격했어.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돌봐줬잖아.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며칠 동안 간병도 해주고. 정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게 진짜 사랑이야. 나는 정희를 안아줬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 말이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거든요. 말순이 할머니, 계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누구세요? 내가 대답했어요.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부동산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내 정보를 알려준 건 아닐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동네 부동산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뒤에 민수가 서 있었거든요. 엄마.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정희도 와 있네. 오빠. 정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분이 어머님 아들이라고 하셔서 함께 왔어요.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조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부동산에서 우리 집 보상금이 30억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순간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빠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민수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그 돈 정말 있는 거죠? 30억이요? 왜? 나는 반문했어요. 엄마, 아들인 제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큰 돈을 혼자 숨기고 계셨다니. 정희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엄마가 왜 숨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민수가 정희를 쳐다봤어요. 오빠는 몇 년 동안 엄마한테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돈 얘기 들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정희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야, 정희야. 나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었어. 민수가 변명했어요. 힘든 사정?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엄마는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혼자 폐지 주우면서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도와드리려고? 정희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오빠가 엄마를 문전박대한 건 잊었어요?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것도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는 상황? 정희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상황이 바뀐 건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거실이 삽시간에 전쟁터가 됐어요. 남매가 서로 소리치며 다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야, 너는 뭔데 나한테 이래? 민수가 화를 냈어요. 너도 결국 엄마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 걱정하면서도 돌봐드렸어요. 오빠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민수가 할 말을 못 찾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자식이 내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만해라, 둘 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두 자식이 모두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돈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돈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말이야. 나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연기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일어나라.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효도도 못하고.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민수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너 정말 그 돈이 필요하니?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엄마. 정말 절박해요. 민수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가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 민수야, 내가 필요한 만큼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나는 계속 말했어요. 무슨 조건이요?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 건지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 나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민수는 처음 며칠은 정말 열심히 안부를 물어봤어요.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달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왔어요. 여전히 안부는 물어봤지만 예전처럼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정희는 달랐어요. 시골에서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봤어요. 가끔 서울에 올라와서 내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고요. 돈이 있든 없든 변함없이 나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 나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엄마랑 같이 살래?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정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이제 힘들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정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엄마, 저희 시골집으로 오세요. 정희가 바로 대답했어요. 여기가 공기도 좋고 제가 돌봐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30억 중에서 일부는 정희 가족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일부는 민수에게도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되 나머지는 뜻깊은 곳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시골로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민수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시골로 이사 가려고 해. 아, 그래요? 정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응. 그런데 너도 가끔 내려와라.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 나는 아직 아들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민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제로 올지는 의문이었어요. 시골에 도착한 첫날, 정희가 마당에서 꽃밭을 만들어줬어요. 엄마, 여기서 꽃 키우면서 여유롭게 지내세요. 고맙다, 정희야.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몇 달 뒤, 나는 지역 복지관과 고아원,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에 큰 돈을 기부했어요. 신문에도 나고 표창도 받았어요. 그 기사를 본 민수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신문에 나신 거 봤어요. 대단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너도 봤구나. 나는 반가웠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민수가 미안해했어요. 괜찮다. 바쁘잖아.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내려가도 될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와라. 정희가 좋아할 거야. 나는 기뻤어요. 주말에 민수 가족이 내려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손자들이 많이 자라 있었어요. 예전처럼 스스럼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할머니, 여기 공기 좋네요. 큰 손자가 말했어요. 응, 여기서 할머니가 꽃도 키우고 있어. 나는 마당의 꽃밭을 보여줬어요. 저녁에는 정희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모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민수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어도 이제는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게 됐어요. 봄이 왔을 때 정희와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었어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까지. 알록달록한 꽃씨들을 하나하나 심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정희가 물어봤어요. 응, 정말 행복해.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마지막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정희와 함께 꽃을 심으며 웃었어요. 30억이라는 큰 돈보다도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정희야, 고마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는 말했어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정희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